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74명으로 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64명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이 추가돼 모두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4기업으로 확대했고 이탈리아는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콩의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격리됐던 두 여행객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음식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양쪽 방문이 열렸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결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회사인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간 주주들과 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애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이 내년 3월로 앞당겨지는 것은 내년 봄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은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월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54명으로 집계돼 지난주 월요일 발생한 역대 최다 기록인 3,032명보다 1,900여 명이나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이 4,924명, 해외 유입 30명으로 전날보다 629명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명 늘어 77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망은 64명 증가해 누적 3,95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0살 미만도 1명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 10살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2명이 추가돼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9명, 남아공을 다녀온 3명이 새로 확인되며 해외 유입 사례도 3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의심 환자였던 서울소재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교회를 방문한 충북 거주 70대 여성 1명도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는데 서울과 충북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타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 거주 10대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안산시가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3.6%로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고 경기 77%,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43개, 경기 84개,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 132개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전날보다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919명으로 어제보다 63명 줄었습니다. 병상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262명이며 이틀 이상은 144명,
사흘 이상은 203명, 나흘 이상 대기자는 310명입니다. 병상 대기자들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자는 494명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425명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16,824명입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를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돌파 감염 사례도 많고 사망과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그나마 고등학교 1, 2학년은 64.8%가 접종을 마쳤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은 14%대에 그칩니다. 지난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세에서 15세는 12.4명, 16세에서 17세는 6명으로 2배 차이를 보이며 예방 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습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앞으로 약 8주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대전에서 응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돼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상 구급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충남대병원과 개발한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압과 체온, 주요 증상을 휴대전화 앱에 입력하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들이 안내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위한 소생실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까지 남아있는 병상 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송 지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119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중증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장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전 지역에서 55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 2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급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앱을 사용해 본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는 동안 119 상황실에서 병원을 알아보고 무전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급대원들이 정신없이 환자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 이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걸 쓰라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요. 큰 문제점은 중증 환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쓰라고 하면은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병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앱 사용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용이 된다고 거기 앱에는 나와 있어서 짠 가보면은 그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어떤 사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앱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고 좀 난감하죠. 이 시간만 들이고 다시 병원 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더욱이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떠맡게 될 거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전으로 해서 상황실에 전달을 하고 상황실에서 앱 구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개발된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앱. 구급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응급 처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9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사례는 모두 4주간 108건입니다. 올해 이 감염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총 175건인데 최근 4주간 입원 사례가 61.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또 직전 4주 총 10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총 175건의 입원 사례 가운데 1세에서 6세 입원 환자가 94건으로 53.7%를 차지했고 1세 미만이 38건으로 21.7%였습니다. 올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6세 이하인 셈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며 콧물과 기침, 미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정도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장은 또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자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4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슈퍼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에도 왔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의무화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This is how we put health and safety first, by ensuring that there is a vaccine mandate that reaches everyone universally in the private sector. 오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차 접종만 하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고 추운 날씨와 연말 휴가철 모임이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 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내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 경기장 등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됩니다. Oggi in applicazione a quello che è appunto la normativa vigente si sta effettuando un controllo nei principali luoghi del trasporto pubblico locale. 이들 공공장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그린패스 제도의 기준을 더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슈퍼 그린패스로 명명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홍콩의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잇따라 감염된 것과 관련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홍콩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에 게재한 논문에서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음식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자의 방문이 열렸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환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홍콩에 입국한 뒤 같은 격리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객실에 묵고 있다가 잇따라 오미크론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서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애초 일정표가 당겨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상황에 따라 축소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말로 조정에 나선 것은 예상을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고용 회복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될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이 내년에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내년 3월로 앞당겨진다는 것은 연준이 내년 봄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은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외 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 자체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46억 1천만 달러 줄어든 수준입니다.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45억 3천만 달러 급감한 56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사생활 영상 유출로 논란이 된 아파트 월패드뿐 아니라 IP 카메라나 공유기 같은 일상 속 네트워크 제품들도 쉽게 해킹 피해에 노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저장 장치도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제조업체가 발빠르게 나서서 추가 피해를 막긴 했지만 언제라도 비슷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고문입니다. 나스 장비를 사용 중인 기관 IP가 외부 해킹 공격에 악용됐다며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격 저장 장치로도 불리는 나스 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최근 이런 원격 저장 장치를 사용해 연구나 특허,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대학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부 자료가 주로 담긴 나스 장비가 최근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초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가 해외 기관 대상 해킹 공격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해커들은 나스 장비에 접속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장비를 숙주 삼아 해외 기관 서버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비가 출고될 때 설정된 기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던 기기가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 3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4천여 대 정도가 초기 설정값을 바꾸지 않아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취약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쓸 때 최초 사용을 할 때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킹당한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악성 코드 유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유지로 이용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대학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겨가는. 국정원은 사태를 파악한 이후 각 대학과 기관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제조사와도 접촉해 초기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패치를 해서 자기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키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패드와 공유기 등 생활 속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연구 특허 자료를 보관하는 나스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비들이 많아진 만큼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안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대표적인 절기 대설이지만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맑고 포근하겠지만 대기가 정체하고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크게 오른 도심 공원. 포근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겉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깁니다. 서울 낮 기온은 평년보다 7도나 높은 12.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온만 보면 겨울이 아닌 3월의 초봄 수준에 해당합니다.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가족이랑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최고 1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숨쉬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안정돼 있어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날씨 따뜻해지고 대기 정체되고 안정화되면은 들어오는 거 더하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합쳐지면서 좋아질 게 없잖아요. 이제 그냥 주말까지 계속 나쁜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한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6일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간 주주들과 대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원회가 내부 고발자인 테슬라 전직 간부 스티븐 행키스에게 보낸 정보 공개 요청 관련 답변 서한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보낸 답변 서한에서 내부 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테슬라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키스는 2019년 내부 고발장에서 테슬라와 자회사인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주주들에게 건물 훼손에 대한 자사의 책임과 이용자 보상 위험성, 화재 가능성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관리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인권과 관련된 전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 폐회식 등 행사 때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변화에 28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가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 메탄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